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발끈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민주당은 통 큰 정치해라, 국민의힘은 통 크게 김부겸 총리 인준 동의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치권 상황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불발됐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가 시작됐고, 이 부분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초지일검에서 관련 내용 쳐다보겠습니다. 2019년 최악의 동물국회를 선보이면서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 기억하십니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극한의 대립 속에서 올해 1월 공수처가 출범했는데요. 그 후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인가, 어떤 사건이 될 것인가 계속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의 주인공은 검사 사건, 판사 사건도 아닌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초지일검과 김은지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요? 3012님께서 날씨한테 자꾸 낯가리는 사람으로서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 없어요. 출근할 땐 트렌치 코트 입고요, 출근했는데 퇴근할 땐 반팔 입고 퇴근하려니까 뭔가 좀 쑥스러워서 꾸역꾸역 껴입고 퇴근 중입니다. 쑥스러웠나요? 날씨랑 빨리 안면타야겠어요. 더워요,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모레는 더 덥다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뜨겁게 만든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나 이 뉴스 때문에 머리가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는 뉴스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국회나 정치권에 뜨거운 한마디 보내고 싶으신가요?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 멀쩡합니다. 오랜만에 좋아 보여요. 오랜만에 좋아 보이네요. 네, 오랜만에 좋아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안 좋아 보였어요. 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1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휴일 검사.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확진자 수가 중요합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 제주도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주도가 크게 지금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제주도 확진자가 23명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그 전주에 비해서 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금? 네, 이 확진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관광객들이 증가했을 때 이 코로나19 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네.
일단 제주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목욕탕이나 PC방, 오락실 등에 대해서도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이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후에 검역이나 자가격리 단계에서 발견된 해외 유입 사례보다 이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의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6명이 늘어서 총 808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이 2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려운 고비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비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에서 시신이 떠내려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인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인도 한 대학에서는 전현직 교수가 34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그리고 코로나 희생자 장례식에 갔던 사람 11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의 코로나 피해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 백신이 인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졌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지금 여야 합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한번 모였다가 별 성과가 없었는데요. 오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과 오후 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상견례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부겸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위기 상황인 만큼 행정부를 통과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라며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안을 처리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큰 쟁점은 없지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 이 3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스노트라고 불리죠. 정의당에서는 김부겸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정의당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재차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긴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빠졌네요. 네,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할 이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의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까지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는데요. 이날을 넘기면 장관을 바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됐나 봐요. 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조경태 의원은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라면서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 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군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도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며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이번에 출마 선언했다고요? 네네. 김은혜 의원도 출마 선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조만간 초선의 김웅 의원 그리고 원외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진중권 전 교수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다가 이번엔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동네 뒷산만 다녀본 분들이라며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중간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도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진정한 산악인이라면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험한 곳을 향해서 도전할 것이다라며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비교적 당선이 수월한 대구에서만 출마를 했다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복당을 선언하고 그런데 관심이 홍준표 의원한테는 별로 집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한 듯합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예. 다만 의원들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서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우리 당 출신의 두 대통령을 정치 수사로 구속한 사람에게도 애걸하고 있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에게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에 같은 단 식구였던 이 막장 공천의 희생자 복당을 만든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말은 또 맞잖아요. 일리가 있는데 왜 네. 반대하는 거죠? 누가 반대합니까? 주로 이제 초선 재선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예.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또 뭐 뚜렷하게 누구라고 할 것 없는데 아우 저분 비호감이에요. 이런 초재선 의원들이 많은가 봐요. 네, 이 당대표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 선택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입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공수처가 교육감은 수사 대상이라면서 넘겨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 국민의 열망을 가지고 지금 출범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집중할 건지 판단이 안 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분은 또 내년 선거에서 불신임하면 되는데 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1호로 선택했는지 잠시 후 초지일검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기소하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 금지 과정이 불법이었다면서 수사에 착수한 일선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네. 심의 결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그만하라라는 의견이 8대3으로 우세했고 재판에 넘기라라는 의견도 8대4로 우세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했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기소하라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복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왔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 명령에 또 불복을 했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특허권 압류 명령 항고를 기각한 이 대전지법 민사 항소 일부에 어제 재항고장을 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항고가 이루어지면 이 재항고는 대법원이 맡게 됩니다. 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지난 2012년 이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난 2018년 이 피고 미쓰비시는 원고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항공 내 상표권 2건 그리고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서 매각 명령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은 한국 법원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요. 매매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오늘 새벽 화면 오류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썸 거래소 화면상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새벽 5시만 하더라도 7,200만 원 안팎이었는데 오전 5시 8분에 7,797만 원까지 500만 원이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8분까지 그래프가 끊겨 있다가 다시 7,100만 원대로 한 700만 원 가까이 또 내려왔는데요. 이 빗썸은 차트 표기 오류 현상이 발생해서 현재 긴급 조치 중이다라고 공지를 띄운 뒤 거래를 정상화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오전 10시쯤 화면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긴급 점검 끝에 거래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네, 뭐 매매 중단까지는 아닌데 거래가 수분 정도 지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매우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습니다. 이를 가방에 넣어서 살해한 여성이 있었죠. 징역 25년 확정됐네요. 네, 이 지난해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살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가해자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법원 3부는 오늘 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모 씨는 지난해 7월 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50cm, 가로 50cm 정도 되는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방치를 했다가 이후 더 작은 가방에 가둬서 무려 4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또 가방을 밟고 올라서기도 했고 자신의 친자들에게 올라가 뛰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아들한테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아동 살해죠. 징역 25년형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신고를 당했어요. 네, 이 국내 1위의 뷰티 헬스 스토어인 CJ 올리브영이 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반품, 악성 재고 매입, 이 부당한 판촉비 전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갑질이네요. 네, 그런데 지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비슷한 갑질 행위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네. CJ 올리브영은 제품의 재고 처리를 위해서 납품업체가 마치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재고를 처리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방대한 재고 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납품사가 절반만 반품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 CJ 올리브영은 이를 거절하면서 보복성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염가로 쳐서 판매를 했습니다. CJ 올리브영 여기에서는 그 납품업체한테 거의 40% 넘는 수익을 네. 그 CJ 올리브영에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불공정행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공정위에서도. 이런 내용 많습니다. 백화점 입주업체들 30%, 40%, 50% 저는 그 더 큰 수익을 백화점에 뺏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공정위 가면 잘 안 들어준대요. 이런 내용은 하루에 10개씩도 제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공정위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살펴다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갭 투자를 하던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요? 네, 이 갭 투자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이 부동산 투기 방식인데요. 뭐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집을 늘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갑자기 전세금을 빼줘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주택을 무려 400여 채나 가지고 있던 모녀가 400채나요? 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하자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네. 이들 모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현재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계약자들의 전세 만기일이 닥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집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400채나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크게 늘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해당 모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84님이 김학의 사건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처음부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게요. 서원주님께서 입양 2살짜리 입양한 여아를 폭행했다. 양부 살인 미수 사건, 정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겁내할 징벌을 내렸으면. 그러게요. 확실한 징벌로 이런 아동학대가 조금 줄어들게,
아동 학대를 한 사람,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썩을 수 있어,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25년형 맞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도록요. 유주환님께서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촛불 집회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촛불처럼 뜨거운 모습을 정치인들에게서 보고 싶네요, 얘기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는 화창한 날씨로 인해서 교통량이 평소 이맘때보다는 많은 편인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또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사이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서 3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반대 방면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요금소 진출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이 전후로는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과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8km, 또 상습 정체 구간인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부근에서 10km 길게 밀리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화서 2터널 부근에서 내서 2터널 사이에서는 3km 밀리는데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검사들이여, 공정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 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초지일검. 어게인 초지일검입니다.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공수처가 출범 4개월 만에 첫 수사에 1호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 사건이었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는 이제 공수처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정할 일이고요. 네. 어쨌든 이게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고위직이고, 거기다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범죄가 성립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고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다른 일반 사건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공수처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니까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만약에 이 사건에 검사를 투입한다면 몇 명 투입하겠습니까? 만약에 장이라면 김경진 의원님이. 검사 한 두세 명 정도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 네. 또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상당 정도 예비조사와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서류를 넘겨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기호 판사님, 서기호 의원님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매우 실망스럽고 허탈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는 네. 검찰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왜냐하면 견제. 네. 아니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이제 넓은 그 의미에서의 예. 권력기관 견제인데,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장 컸죠. 왜냐하면 네. 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옛날식으로 하면은 검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검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 기구를 만든 측면이 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권,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기관 이쪽에 대한 부분이죠. 네. 한 가지가. 예,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자꾸 그 사건을 이제 활용하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이 사건 뭐 그런 부분 아무것도 아니죠.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권력기관 청와대 정치권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안 했다. 그런 거를 1호 수사로 해야지 왜 서울시 교육감이냐. 이제 요것 때문에 불만이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된 근본 취지가 검사들에 대한 비위였으니까. 왜냐하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특별검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네.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은 설립된 겁니다. 그 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공수처가 아직 여력이 검사를 직접 수사하는 예. 그런 수준의 어떤 조직이 완비된 건 아니기 때문인 거 아닌가. 어떤 분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네, 김경진 의원님. 네. 네. 잘하셨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끌려 나옵니다. 사무실 여기 스튜디오로요. 네. 네. 자, 조희연 교육감 의혹에서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밝힌다고 어떤 부분을 밝혀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마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아마 여름 무렵에 해직교사 5분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별 채용을 하라 이렇게 아마 교육청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하고 나서 사퇴를 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어떤 지시가 특혜가 아닌가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무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채용 관련 문서에 결제도 안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이런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네. 서기호 의원님. 네. 이제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기소는 또 검찰한테 이렇게 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예. 판사, 검사, 네.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소 권한도 없는 사건을 지금 골랐어요. 그런 셈이죠. 예.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그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예. 대해서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준 이유는 네. 이 부분을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또 기소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예외를 인정해서 네. 세 군데에는 기소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네. 그 대상자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사건을 네. 1호로 하는 게 가장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것이었고요. 네네. 김경진. 네. 그럼에도 말씀하세요. 불구하고 찌직거리니까. 괜찮습니다. 제 주변은 지금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알겠어요. 김경진 의원도 지금 고요합니다. 네. 찌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은 어차피 수사해도 기소는 공수처가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돼요. 예. 근데 수사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보낸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따로 수사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네, 자 김경진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김경진 의원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어요. 공수처가 맞는 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잘 이 한계가 명확하다고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그렇고요.
일단 수사기관이 아무리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게 수사 능력을 갖추기에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막 생긴 커나가는 기관이니까 네. 최소한의 역할을 차분차분하게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아까 서교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장 첫 번째 생긴 이유가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를 찾는 것이 공수처의 첫 번째 어떤 존재 의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조금 좀 어떤 업무를 물론 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은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일반적인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은 검찰에 맡겨놓고 네. 검찰 내부의 비리라든지 검사들의 비리 사정에 한정해서 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0296님은 호랑이 잡으라고 칼을 줬더니 토끼 잡네요 얘기했고, 이군성님도 이런 공수처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면서 공수처 응원 안 했어요. 이런 공수처라면 내가 할게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수처의 첫 발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현 정부가 아마추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민들에게 공수처만 들어오면 그냥 마치 모든 어떤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허풍을 치고 거짓말을 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는 아니고요. 아니 이게 민주당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발 좀 전문가들 얘기 좀 듣고 차분히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들에게 이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게 이게 잘하는 정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호 판사님.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현 정부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금 공수처 관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본래 취지대로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1호 사건으로 해서 힘들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공수처가 지금 생각보다 정원에 못 미치는 검사 수사관 채용도 되면서 네.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1호 사건을 하긴 해야 되고 인지 사건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아직 조직 역량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그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장은 1호 사건을 뭔가 성과를 내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안 맞는 걸 자꾸 그렇게 그렇죠. 쉬운 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 네. 국민들이 공수처 뭐하러 만드냐. 아까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드셨는데 호랑이 잡으라고 칼 줬더니 토끼 잡았다. 이거는 공수처를 그동안 지지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뭐 1호 사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다 앞으로는 그렇게 쉬운 사건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건 좀 힘들더라도 네.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수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공수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 그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력이나 조직이 보강돼야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이제 국가 기관의 어떤 예산이나 뭘 지원이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정원보다도 절반밖에 못 뽑았는데 그게 이제 지원자는 많은데 그것을 좀 적임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예산이나 뭐 이런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수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기대는 많은데 초반이다 보니까 되게 적임자들이 많이 몰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설마 인기 없는 어떤 곳이 돼버린 거죠. 네. 7373님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출국금지 관련된 이성윤의 죄가 더 큽니까? 언뜻 들을 때는 죄 없는 김학의를 이성윤이 출국금지 시킨 게 아주 큰 죄인처럼 비춰지는데요. 이성윤이 진짜 큰 죄인이고 김학의는 죄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했습니다. 자,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일단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확고한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들이 13분이었나요? 13분이 이 수사검사의 얘기, 또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검사장의 이성윤 피의자의 얘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중에 8분 정도는 수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됐다. 예.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불법 위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해도 충분하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거고요. 네. 이게 이성윤 지금 검사장을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짓을 안 했다. 또는 김학의의 차관이 무슨 이성윤 지검장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죄가 덜 나쁘다.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청취자께서 그런 비교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은 조금 초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김학의 씨는 김학의 씨대로 지금 뇌물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성윤 씨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검사로서 특히 검사장으로서 이게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 때문에 또 그 점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되겠죠. 김경진 전 검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의지, 불타는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대체로 일반적인 언론이 보는 것처럼 일단 현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 의지가 높은 것 같지 않고요. 또 이게 지금까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든 야든 살아있는 정권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이 강하게 수사를 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번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권력에서 그냥 인사로 여기저기 다 날려버리는 거고 별하별 청탁이나 압력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어떤 현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정말 철저한 의지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기호 판사님. 네, 이제 김학의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런 차원보다도 그 당시 긴급 출국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예. 필요성은 있었죠, 사실. 있었는데 그런 사소한 절차 위반까지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필요성이 중대하다 보니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굳이 또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수사의 필요성 문제죠, 결국은. 수사의 필요성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되지만은 지금 수사 진행 단계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이제 해명에 따르면 그런 동부지검의 그쪽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알려주는 정도였지 뭐 수사하지 말라라고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다. 그런 적은 없다. 이런 거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대검 반부패부가 그걸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그런 수사 외압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8분이나 권고 의견을 내신 걸 보면 저는 이 사건이 과연 직권남용죄 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셨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적 성향의 행동을 보여왔다라는 그런 언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지었던 그런 부분하고 지검장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나 부정적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씌워져가지고 약간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진 전 검사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 검사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검사로서. 질문 자체가 상당히 까실까실한 질문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후배 검사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있는 검사도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해서 악착같이 기소하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검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도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소하고 나서 다 사표 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자천돼서 날아갔지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 불구속 기소했던 그때 또 영장까지 청구했었던 그 용기 있는 검사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후배 검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권력과 영합하려고 했던 검사가 하나도 없다. 또는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검사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권력하고 손대려는 줄대려는 검사들도 있고, 개중에는 업자들이나 피의자들한테 술어다먹는 검사들도 있고 못된 검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이 사건에서 이번 정권에 의해서 좌천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건 끝까지 밝혀내고 파헤치겠다. 그런 검사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검사를 한 김경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호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 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같은 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민주당 쪽의 그 여권, 여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처럼 비춰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하는 수사인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들이 현 정부, 그 당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수사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용기 있는 검사들이 훨씬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 대한 수사. 이거인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몰아줬죠.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절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어서가 아니라 검찰을 조금만 반론을 드려볼까요? 자, 네. 반론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구속이 됐고요. 이명박 정권 재창출의 결정적인 공신이라고 하는 천신일, 최시중 그때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도 구속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장에 최동욱 지금 윤석열 이런 분들 대선 과정에서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무슨 혼외자 문제 이거 덜미 잡혀가지고 결국은 총장직 낙마하고 내려왔고 윤석열 그때 당시에 댓글 수사 팀장 같은 경우는 단방에 날아가가지고 대구 고검에 가서 몇 년이 있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김경진 의원님? 그러시죠? 네, 초질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기호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어지러우시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당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연설도 하시고요. 자,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말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이랄까. 비극이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랄까 이런 걸 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셨다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함으로써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하거든요. 5년 이제 마지막 임기는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에 속한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초당파적인 국정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신의 임기에 했던 걸 무슨 완결판 같은 걸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경제 성장률 하시지만 전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에서도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나쁜 편이었고 OECD 개발국가 중에서도 중간경제 전망에서 G20 국가 중에 14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코로나와 가뜩이나 문재인 지난 4년 정부 4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여러 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국민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5년 차로 오히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할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무역 그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볼 때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시각이 있고요. 또 민당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국민적 시각이 있고 전 세계에서 바라본 시각이 있는데 이건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한국 사회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부 수립했을 때가 이제 48년 체제 또 산업화 제 63년 체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 체제 그리고 2017년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촛불을 들어서 정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적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와 함께 비정상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역사적 정당성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됐고 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5년 단임제 비극에 대한 얘기를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과거 정권은 뭐였냐면 그 정권의 집권 4년 차 말기에는 보통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에 의해서 정권이 말로가 이어졌고 국민의 실망이 극도로 이제 치달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계적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영토 전쟁이었다고 하면 무역 전쟁, 지금 이제 코로나 전쟁, 네.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 체제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전 세계에 봤을 때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치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외환 위기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느냐 봤을 때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전 세계 9위까지 올라갔고 이 어려운 그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정권을 평가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저 야당도 이러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네네. 오늘 그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그랬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시간상 제가 좀 절대적으로 적혔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아니, 예. 항상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정치가 발전해야죠. 그리고 정말 역사적 정당성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정당했으면은 더 나은 정치, 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걱정하지 않은 정치를 만들었어야죠. 지금 코로나 극복은 하지만 코로나 이거 사실 국민들의 K방역이라는 게 국민들의 자유를 희생하고 생업을 희생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실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에서도 OECD 국가라든가 IMF 등은 다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하는데 내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당이 자화자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정치라는 게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정치가 지금 똑같은 반복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가고 있는 거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당한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운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힘들다는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와 있고 그렇지만 국내적 시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본 시각 봤을 때 그 평가라는 것이 그렇지 네.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박 의원 싶습니다. 입장이 있으니까 뭐 네. 그렇게 정도 하실 텐데 네. 말씀만 드릴게요. 해외 시각은 내로남불입니다. 워싱턴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을 했고 정의와 공정 그렇게 외쳤는데 정의와 공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바로 총리 청문회로 갈게요. 총리 보고서로. 총리 청문회 하려고 했는데 1부 끝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예. 최영두 의원이 내일 방미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 외교하겠다고 하는데 내일 미국 가세요? 네, 내일 미국 갑니다. 가서 백신 외교하십니까? 백신 외교. 야 역시 최영두. 아니 이게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여당하고 예. 청와대에 저 요청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 백신 수합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 여당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당에서 하니까 뜻밖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최영두의 백신 외교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숨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가 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25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5월의 때이른 더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위시한 일부 남부에는 내일 30도 가까이까지 오르겠고 글피까지 기온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30도 넘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과 남부,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총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적으로 9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대전이 27도까지 오르고 광주 29도 등 17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은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서는 낮은 구름이 시야를 뿌옇게 가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 등 물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앞으로 세계 물가 상승 우려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 등 대내외 잠재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예상보다 늦은 3분기에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건제도에 저항해 신분제 철폐와 토지 분배 등의 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오늘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철원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주진우 라이브 공식 대변인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성현님께서 입국할 때 백신 들고 들어오세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얘기했습니다. 아까 최영두 의원께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조금 국민들 눈높이하고는 좀 떨어진다 얘기하면서 국제 기준에서도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4월 30일자 기사 한 대목 읽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높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부실 중소기업, 계층 간 불평등, 경제 양극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조선비지계사에서는 OECD 국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은 3.3%로 상향 추정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경기 부양책 등 정책 효과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한국 경제가 미국 등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긍정적으로 좀 쓴 기사가 있네요. 놀랐습니다. 자, 일단 최영두 의원님이 백신 외교를 위해서 박진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십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의원 외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 행정부 외교와 달리 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의회가 행정부보다 셉니다. 더 강합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도 야당이 있지만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네. 우리 당은 미국 공화당이랑 이제 정책이나 이념이 비슷한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초당적인 의회 외교라는 게 참 중요했고 국회 내에도 한미 의원 포럼, 외교 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백신 문제, 특히 백신에 이제 미국이 힘이 세니까 또 백신이 전략적으로 이 백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네. 지금 여당의 답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라도 가자 했는데 급하게 꾸리다 보니까 우리 당도 뭐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 박진 전에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또 우리 당내 그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이시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라인도 있다고 막 그렇게. 예전에 왜냐하면 그 상원 의장 하시고 미 상원의 외교위원장 하실 때 우리 국회 외교위원장 하셔서 있습니다. 뭐 대통령끼리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악관을 만나는 것은 조금 뭐 결례인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의회하고 싱크탱크하고 또 행정부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 우리 정상 국경을 벗어나면은 초당파적이 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의원 외교의 기본입니다. 예, 그게 기본인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미국 가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거 뭐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보면 걱정도 됩니다. 7925님께서는 그래도 백신 의견은 여야가 없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그 최영두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과거에 저도요. 의원 외교를 했을 경우에 아니 과거에도 잠시 저도요. 이제 저 같이 하니까 뭐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미국에 가서 신사니까 품격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미 간의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원 외교를 보면 국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오히려 정치 쟁점화해서 모욕주기를 한다든가 오히려 한국을 디스카운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북한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쟁점화하고 정치화하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의원 외교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또 최영두 의원님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또 다르죠. 이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미국 우리가 가서 분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 강경파, 뭐 대북 대화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제가 달라지고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백신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관련한 목적은 그겁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백신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신 수합 이야기하는 기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랑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mRNA, 이 모더나 그 백신이 있죠. 이거는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5개월. 그래서 이걸 마구 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백신 이제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같으면은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백신 유통이라든가 백신 보급 관리가 굉장히 정교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구체적인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백신 허브를 통해서 한미가 같이 백신을 미국의 백신 신기술 우리의 백신 양산 기술을 조합시켜서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전체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팬데믹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 협력을 하자라는 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계획으로 가시나요? 큰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냥 뭐 이건 원래 이제 부분적인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백신 사절단이라는 것은 야당에서 쓴 용어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쓴 용어인가요? 그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사절단이라는 맞습니다. 의미가 자체가 바꿨습니다. 사대 회귀 같은 느낌이 아니 그렇죠. 사절단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는데 과연 왜 이런 백신 사절단이라는 용어를 야당에서 썼으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뭐 그것은 좀 영어로 수정할 필요가 치면 무슨 있다. 스페셜 엠보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고 사자가 이게 대사할 때 사자니까 무슨 말씀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절단 자체의 용어가 부분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사소한 말씀이고 사소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의원 얘기라고 했을 때는 좀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야당 방미 대표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다. 모카시 담아오듯 백신 담아오시기를 최영두 의원님 잠깐 당황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간다니까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백신은 맞고 가십니까? 백신은 못 맞죠. 우리나라 백신이 부족해서 며칠 전에 백신 전체 접종이 하루에 몇 명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백신 안 맞고 가시면 다녀오시면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출장 규준에 따라서 물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며 가면 다 검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저희도 지금 갑자기 결정됐지만 어제 혹시나 대비해서 백신 검사를 받아서 지금 아침에 코도 하셨어요? 코 다 했죠. 제가 또 미국 가면 또 해야 됩니다. 한 말씀 드리면 간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최영두 의원님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일을 하죠. 어쨌든 뭐 의원들이 이제 외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가서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나십니까? 일정상 맞으실 일정이 없고요. 거의. 그리고 그래요? 지금 워싱턴에 가셔야 돼요. 아니 저희들은 의원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이제 전에 국가 지도자급 맨날 전 총리 권한 대행이었고 야당 대표가 하니까 그렇죠. 지금 다르죠. 저희들은 의원 신분이고 그분은 전 의원 전 의원도 국가 지도자 신분 국가 지도자 신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아마 초청하신 곳이 수잔 숄티라고 네. 북한 인권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신뿐 아니라 언 외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한미 간이 백신과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뭐 한때 야당에서 미국 국수주의다 말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모범으로 한미 동맹이 이 백신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 알겠습니다. 그런 과감한 이제 제의를 외교 합니다. 채널 또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만나는 외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강경파 매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것은 백신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이라고 하는 예, 것은 예. 실용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맞습니다. 삶의 예. 질의 문제이기 만나는 사람이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분도 확실히 다른 좀 사람들을 만나야 구분해서 좀 됩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강경파 일부의 얘기들을 듣고 와가지고 또 네. 그 이제 미국도 제야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고 예. 우리는 지금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었어요. 외교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야죠. 왜 뭐 또 미국에 또 인맥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니 인맥이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것이죠. 자, 국회로 최가박당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서병수 의원이 우리 당 서병수 의원이 예. 지금 이게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이 문 대통령의 언급을 비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로 후보자 가족의 라인 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뭐 도덕성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적격입니까?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서병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당의 의견이죠. 네. 아니 제가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우리나라 일국의 한 나라의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볼 때 두 가지죠. 업적과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업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정치를 해왔고 네. 예를 들면 지역주의 국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김부겸 총리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오라는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총리 후보자로서 할 수 없는 과오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있는지 불평등의 문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백신의 문제를 잘 하고 있는지 또 하나 부동산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봤을 때 완결해 있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대선에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지금 오판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님 예. 내일 미국 가시는데 너무 혼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일국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이 그 다 검증을 할 판단하십니다. 때 예. 저는 정책 검증하고 정말 이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어떤 검증을 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이 총리 후보자가 안 자, 된다라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자, 대해서는 그렇다면 말이 맞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부적격 대상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이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국회의장에게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들, 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는 아니 야당이 괜히 시비 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야당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배우자는 무슨 도자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른 일반인 같아서 밀수 혐의로 그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춰낸 게 아니고 그 배우자가 소셜미디어에 팔겠다고 온통 광고를 하는 통에 언론에 알려지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뭐 계속 학자는 학자 출신 장관 후보자 뭐 후보자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걸 좀 미리 한 리스트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했어야지 이걸 자꾸 국회에 가져와서 결국 우리 공직사회 장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일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자꾸 그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인사 검증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럼 박준영 후보가 가장 부적격입니까?
저는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언론에 있었고 저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요.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도덕적 완결체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수기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완결을 거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논리가 아직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볼 때 하나의 도덕적인 조그마한 부분이 정말 이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이 한 부분이 모든 것을 이 잣대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자체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간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미국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죠. 저 특파원 때 봤는데 사실은 우리 박 의원 하신 것처럼 정책 검증 주로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야에 끝납니다. 좋은 분야에 끝나는데 그 전에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도덕 검증은 먼저. 사치 해가지고 네. 뭐 200개 리스트라든가 있으면 다 본인한테 물어보고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커트 캠벨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 지금 정책 조정관을 하시는데 이분이 국무부 차관보 들어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왜냐하니까 워낙 그 파워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서 싱크탱크 할 때 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걸 다 검증한다고 늦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면은 사전에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뭐 위장 전입, 다음에 자녀 동반 무슨 뭐 등등 그게 한 200개 패턴이 있다면 그걸 차수치 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청문회 비공개에서 이제 정보위원회 하듯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맙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본인이 온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줍니까? 알겠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아유 걱정이 큽니다. 네. 아니 백신 얘기 잘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네. 아시아 백신 허브로 만들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공수처 1호 사건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조희연 교육감이 수사 대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네. 공수처가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막 그랬는데 언론에서 하도 1호 사건 해서 공수처 1호 사건이 공수처의 특징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하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긴 했는데요. 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10일 만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이 아닌 현직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작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보고서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썼습니다. 네, 이제 거의 수사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예. 물론 디테일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지난달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다시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게 된 건데. 자, 이 사건이 뭐예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제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7월달, 8월달에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 검토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감사원의 판단이긴 한데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특별 채용의 목적을 노출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5명이 2018년 12월 달에 중등교사로 특채가 됐었는데요. 네. 또 그중에 한 명은 과거에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 경선을 한 바가 있어서요. 그 대가로 특채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감사원이 보내고 있습니다. 단일화 대가로 취업을 시켜줬다 이런 의혹을 하는데 이게 그 교육감 후보였는데 교사로 채용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해직 교사였기 때문에요. 해직 자기의 교사예요. 이제 교편을 잡는다,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죠. 네. 해직 교사들을 좀 다시 채용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가 좀 잘 아는데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소심해요. 그래서 법 이런 거 엄청 따지는 분인데 자 조희연 교육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특채를 한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정택 교육감이라고 과거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교육감이 있었는데, 아이고 유명한 교육감이 있었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공고도 없고 절차도 없이 10명을 특채한 바 있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은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말로 뭐 문제 없다는 말을 다 수긍할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네, 이제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이제 심사위원들 일부는 무리한 답변을 유도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진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감사원이 고발했다.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리한 그 감사원의 감사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생각이 완전 다르죠. 지금. 다르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 무리하게 해직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복권시켜줬다. 그러니까 불공정의 공정화 이게 정상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는 이미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합니다. 기소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감사원이 강제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거의 수사에 준하는 아주 꼼꼼한 이 사건을 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말씀처럼 공수처가 원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한해서만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교육감은 아니에요. 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은 사건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어떻게 출범했는데 1호 사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PSC님께서 토끼부터 잡아야죠. 그래야 사슴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공룡도 때려잡죠.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기다림의 미학을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만나볼 뉴스는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서 새로운 검찰 간부 이름이 나왔습니다. 봉욱. 예, 그렇죠. 전 대검차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재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재판은 공판 기일은 아니고 그 공판에 앞서서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이라고 해서 공판 준비 기일. 그래서 피고인들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들을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쟁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서 말씀처럼 봉욱 전 대검 차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규원 검사 측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에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이 대검 차장이고 자기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를 적용하려면 봉욱 전 대검 차장에게 적용해야지 왜 나한테 이걸 적용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차규근 본부장은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네, 이제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서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라고 묻는데 그 당시에 완전 무결하게 행동하기는 어려웠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규원 검사고요. 차규근 본부장도 고위 검사입니다. 두 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차규근 본부장 검사는 아니고요. 네. 예, 변호사 출신의 지금 법무부 소속 고위공직자이죠. 법무부 소속 고위공직자입니다. 검사는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법무부에서 옛날에는 검사들이 다 했는데 이 차규근 그렇죠. 예, 본부장은 거의 최초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봉욱 전 대검차장 이름이 나왔어요.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다가 제가 아니라 저는 지시를 받았어요. 윗사람에서. 그러면 봉욱 전 대검차장도 기소합니까? 네, 수사 대상이라고 아직 이름이 나온 바가 없고요. 사실 뭐 수사를 해야지 기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수사 대상자로도 아직까지는 이름이 나온 바가 없어서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기소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수사심의가 열렸고 수사심의의 다수의 결정이 기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이 지금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규원 검사 쪽에서는 봉욱 차장까지 사건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이 매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시선을 좀 국제로 돌려서 네. 새로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9월에 은퇴합니까? 확정입니까? 네, 이제 그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총리로서 있었고 유럽의 거의 얼굴 같은 인사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였는데 메르켈의 시대가 갑니다. 근데 그 후임 자리에 40세 여성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정당도 녹색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안나레나 베어복이라고 하는 정치인인데요. 최근에 녹색당의 독일에서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각제 국가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또 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메르켈 총리도 사실은 여러 당과 연정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총리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근데 녹색당은 아주 그 소수 정당이었어요. 기민당, 그죠? 3인당 이런 데가 주로 정권을 주요 잡았었는데. 정당이었죠. 예. 네, 이제 그런데 녹색당이 198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지지자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중간에 받아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네.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와서 젊은 여성 정치인이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녹색당의 선전 부상이 지금 눈에 띕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총선 이전에 총리 후보를 지명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샀죠? 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럽에선 더 그 이슈들이 앞서가서 지금 주목받고 있긴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정치 공약, 대선 공약 1번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이런 겁니다. 예, 특히 유권자들, 젊은 유권자일수록 이런 이슈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서 화도 많이 나 있고 기성 정치인들이 바꿀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이 탈핵 결정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갈수록 뚜렷해지는 기후변화 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디젤 자동차 스캔들 같은 네. 것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아주 큰 흐름으로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과 이슈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잘 담아내는 정치인이 이번에 총리 자리까지 노리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베르보크? 말하기도 어렵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낯선 이름이기 안나레나 때문에. 베어보크 이 예. 후보가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네, 1980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젊은 정치인이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80년생이요? 네, 그렇죠. 네, 40대 여성이고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김은지 기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저는 아직 30대거든요. 네.
또래예요, 또래. 예, 또래로 같은 80년대생으로 묶이면 네. 밀레니얼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요. 네. 네, 2005년부터 직업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를 정치인으로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유럽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정당인으로 출발해가지고 정당인으로 20대 출발해가지고 초반부터, 위까지 당수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 빠른 시간에 사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는 메르켈 총리를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뽑혔다라고도 합니다. 2019년부터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EU의 유럽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총재도 지금 여성인데 네. 이 총재도 지지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80년생 여성이 또 유럽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지 아무튼 녹색당의 선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저희한테 던져주는 또 메시지가 또 큽니다. 그리고 또 탈핵, 원전 탈핵이 저기에서는 정책이잖아요. 주요 정책이잖아요. 네,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 이슈 자체가 그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만 그 특별한 부류에서만 계속 지금 원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고희정님께서 80년생이 40세가 넘었다고요? 벌써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80년생이 40세가 됐다니까요. 8237님께서 공수처는 조직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국민한테 충성해야지요.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도 같습니다. 6726님께서는 대한민국 검사들 수사는 오로지 KGB만이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아유, 네. 그래도 공수처가 잘 해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지 좀 지켜보고요. 잘못 가면 똑바로 가라 이렇게 또 질타해 주시면 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볼게요. 김한나 씨. 네, 지금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홍남교 남단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여파를 받아서 홍지문 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장안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군자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또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는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청담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기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에는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강일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안암 부근에서 짧게 밀리다가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10km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판 받았어요? 네, 재판 개인적인 상황으로. 어떤 건으로 재판 받고 있습니까? 뭐 이제 신천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물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소송을 걸었죠? 그 이명박 재단 측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왔고 또 미래통합당 당시에 그리고 이제 현역 곽상도 의원 고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세 팀에서 또 따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다 따로 와서 합쳐져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구형했어요? 2년 구형받았습니다. 2년 구형했어요? 예. 선고는 언제 됩니까? 다음 달 초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예, 뭐 당시에 선거법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도 있죠. 네, 무혐의가 나긴 했지만. 무혐의가 났어요? 예. 네. 이 재판 어찌 되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2년 구형했어요, 검찰이? 예, 맞습니다. 세게도 했네요. 나중에 저한테 검사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집다투어 현금을 푼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뭐 이재명 1,000만 원, 누구는 3,000만 원,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이런 기사가 쏟아진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인터넷에서 주로 반응이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이거는 그래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챙기는 게 어쨌든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좀 나뉜 상황입니다. 네.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비판과 비난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청년 커뮤니티의 반응을 요약해 보면 돈 준다는 거를 공약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럴 거면은 뭐 모병제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런 뭐 돈에 대한 얘기와 함께 군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여성도 뭐 군인 할당제한다. 뭐 여성도 군대 가게 한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외로도 뭐 허경영 재평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는 반응들이 많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을 좀 따라가네요. 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런 게시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논조를 많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사이트, 여자 사이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슈나 뭐 어떤 같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응도 사실 첨예하게 나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요즘 또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젠더 이슈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다고요? 그럼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예? 뭐 포퓰리즘이다 뭐 세금 낭비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주목을 하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예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청년들한테 구애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이 원래 잘 안 그래요. 네. 선거 때만 그러고 말았잖아.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청년들한테 표를 구애하고 애정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걸 잘 보고 있다가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나를 위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나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예, 그 최근에 극우 성향의 유튜버를 메시지 비서로 채용했다. 뭐 이런 의혹 관련해서 뭐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또 공방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근데 그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일베 성향입니까? 그렇게 좀 아주 보수 성향입니까? 극보수 성향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판받는 점들 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단순히 이런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넘어서 뭐 여러 가지 이 콘텐츠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이어졌고 또 뭐 몇 가지 반응들 중에서는 왜 떳떳하다면 영상을 내렸을까? 영상을 다 내렸다면서요? 예, 비공개로 영상을 돌렸었는데 만약에 떳떳했더라면 굳이 내릴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비판과 함께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이제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은 교체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영상을 한 80% 이상을 공개를 하며 이런 어떤 추측성 공격이 계속된 데에 따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내렸다가 한 80% 약간 너무 심각한 것만 빼고는 이렇게 올렸군요, 다시.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을 보면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이런 진보단체 의원들로 채우지 않았냐. 뭐 그리고 공무원은 세금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이게 정치적 논쟁이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었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은 올린 영상을 보면 그 콘텐츠를 보면 일베가 아니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떳떳하다면 왜 비공개로 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알려달라. 뭐 그리고 영상 보면 진짜 민망한 수준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평가하긴 그렇지만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평가해도 되지 뭐 어때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예, 비서에 대한 옹호하는 반응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극우인가? 왜 그렇게 극우 딱지를 못 붙여서 안달인가? 그러면 지난 정권을 비판하면 극좌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본인의 비서를 그러니까 자기 사람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또 비서를 향한 비판은 극우 일베가 비서라니 이런 사람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0대 이 비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문 씨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름 부르고 막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인데다가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좀 부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그런 콘텐츠들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년 커뮤니티에서는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모 커뮤니티에서는 비서 관련한 얘기 말고 오세훈 시장 당선 후의 부동산 이야기가 예? 좀 주를 이루는 게 좀 눈여겨봤고요.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만약에 박근혜 정부 시절 만약에 박 씨라고 했던 유튜버를 썼으면 어땠을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을 텐데 뭐 이해로도 떳떳하면 왜 계정 폭발하는지 모르겠다. 세금 아깝다. 뭐 영상을 보면 단순한 호칭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람을 대놓고 고용한 오세훈 시장도 좀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맡은 직책이 연설문 초안 담당 비서라니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베 논란이 일었어요. 이 비서에 대해서. 근데 일베 회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몇 가지만 요약해봤는데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이다. 네. 우파 유튜버를 채용하고 말고는 상관없는데 유튜버라고 해서 채용한 건 문제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고요. 네. 일베가 범죄 집단인지 난 모르겠다. 이건 어이없는 논리다. 젊은 보수는 대부분 일베 맞다. 뭐 이렇게 당당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 일베가 젊은 보수 당당함을 갖고 지금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 최근에 특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하죠. 계속 갑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보니까 좀 다른 선호도 조사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일단 2030의 다수는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50대는 18%로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20, 30대는 근데 이 가상자산이 지금 갈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변도 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SNS라든지 네. 이런 그런 단체방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미래의 우리의 어떤 소중한 자산, 희망 뭐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반면 황희두 씨도 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했어요? 네. 무섭더라고요. 무섭다고요? 네. 예. 그런데요? 예, 아무튼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세대 간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의 반응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투자 열풍에 소외되기 싫어서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안 볼 수가 빚까지 없죠. 내고 네. 예,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우려하는 기성세대들의 일부 목소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꼰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한번 발을 내디디면 뗄 수가 없다면서 계속 거기만 쳐다봐야 된다면서요? 예,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최근에 또 2030 지난달 코인앱만 봤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온 바도 있는데요. 작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 커뮤니티에 머문 시간이 1억 시간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100% 넘게 급증했다는 겁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서 1100%입니다. 예. 아주 옛날이 아니라 작년 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 이렇게 많이요. 예. 자, 인터넷 여론 반응 뜨겁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2030은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해서 돈 벌어도 집도 못 사는데 고위험 고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50대 이상은 돈 열심히 벌면 삶이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시대적 배경을 좀 얘기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뭐 일부 사과하는 기성세대도 있었는데 네. 이 모두 다 기성세대들의 욕심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사람 심리에 좀 재밌는 점을 하나 이렇게 언급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어떤 수익을 얼마 벌었는데 내가 이미 돈을 벌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면 오히려 뭔가 막 안 달라고 막 화가 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로 이어지고 빚까지 과하게 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그럼요. 예. 돈을 벌었는데 꼭지에서 팔았으면 더 벌었을 텐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 돈 더 벌었으면 마음이 아프고 뉴턴이 그랬지 않습니까? 뉴턴이 주식을 했는데 주식시장 초기에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를 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생각하다가 계속 많이 잃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연 법칙은 알 수 있어도 인간의 욕망은 모른다고 그렇게 또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4459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이왕 죽을 거면 한탕이라도 해보자. 이런 의식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8166님께서는 위험 자산 정도가 아니라 실체도 없는 뜬구름자는 허구에 대한 투기예요. 도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781님께서는 20대를 이렇게 만든 정부가 참 문제지. 정부가 20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녹색지대님께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 하냐고요. 왜 우리가 20대 애들한테 사과를 해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고 지금 가상화폐만 나오면 뭐 이런 반응 뜨겁습니다. 자,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코인은 정신이 피폐해지기가 좋은 게 앞서 말씀 주셨듯이 24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새벽까지도 그걸 새로 고침하면서 본다. 그러다 주말 보니까 휴일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걸 신경을 쓰지 못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뭐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손을 댔다가 원금 절반 이상 잃고 나오게 됐다. 뭐 결국에는 욕심을 크게 안 부리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또 문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담들이 많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면서 이야기를 경험담을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로 보고 그거에 대한 경험담을 많이 나누고 또 질문글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작 샀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아쉬움을 표하는 글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이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어떤 그치. 불안감. 나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도 서서히 발을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인 거래소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코인은 굉장히 놀라는 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단독입니다. 단독. 조국 때문에 구한화사 왔다. 국민 1618명 집단소송.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때문에 구한화사가 왔으면 단독할 만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숱한 거짓말과 불법 행위 등으로 우울증, 탈모, 불면증, 우라병, 자살 충돌, 대인 기피, 분노 조절 장애를 앓았다면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이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800만 원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옛날에 달림은 영창으로 플랜카드 지역구에다 걸었던 그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조 전 장관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자고 참가자를 모았대요. 1인당 10,000원씩 부담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을 넘게 모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했답니다. 여기에 소송에 참여한 박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이 아빠 찬스로 의전원 진학해서 장학금 받은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치다 끝내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 법 지키며 열심히 살라고 가르친 내가 바보 엄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다른 청구인은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구한화사가 왔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은 병원 갈 때마다 출신 대학을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부산대 의전원 출신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불안감을 털어놓은 청구인도 있다고 합니다. 구한화사 자살 충동이요? 우울증이요? 불면증이요? 이거 심각합니다.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법원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병세가 위중하니까 걱정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리겠습니다. 유승민, 박근혜는 미래 위한
개혁했는데 문재인 4년간 뭐 했냐? MBC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 지난 대선에도 나왔던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도 단행했고 미안의 개혁이지만 노동 개혁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국민을 못 살게 괴롭혔던 시간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세상을 그렇게 봐야 유력 대선 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민주화 열망 아픔 온몸으로 껴안아준 우리 춤꾼 날에 접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민주화의 꽃이 사그러들 때마다,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맨발에 흰 소복을 입고 한풀이 춤을 추면서 함께 온몸으로 울었던 이해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이해주 교수가 1980년 광주를 위해서, 그리고 87년 이한열 열사를 위해서, 그리고 각 민주화 투사들이 쓰러질 때마다 90년, 91년 계속해서 광장에서 이렇게 흰 소복을 입고 온몸으로 춤을 췄습니다. 망자의 원혼을 달래고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 의식으로 꼭 그 흰 소복을 입고 한풀이 굿을 선보여서 많은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네, 부디 편히 쉬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 달 새 축구장 5만 8천 개 면적 사라졌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난달 한 달입니다. 5만 8천 개, 축구장 5만 8천 개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건기가 시작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산림 파괴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에 이렇게 많이 벌목을 하거나 이렇게 산림을 훼손했다는 거죠. 사실 이 브라질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환경보호 단체들이 이렇게 막는 것을 암덩어리라고 부르면서 환경 파괴를 조장했어요. 열대우림을 상업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골프장을 지어야 된다고, 농장을 지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저지합니다. 저지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 국제사회에 돈 내놓으라고, 금융 지원해라고 이렇게 또 배짱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인데요. 정치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배웠죠, 그 전에. 바나나 나무 몇백 그루 훼손에도 새둥지 피해 안 준 코끼리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의 야생 코끼리 5마리가 작은 마을 숲 옆을 날뛰었습니다. 잠깐 날뛰었는데 300그루가 넘는 바나나 나무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300그루 넘는. 소동이 가라앉고 나서 피해를 확인했는데요. 300그루 나무가 쓰러졌는데 나무 한 그루만 멀쩡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그 쑥대밭에서 그 한 그루에는 갓 태어난 참새들이 있었대요. 둥지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새끼 새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만은, 그 나무에서만은 날뛰기를 멈췄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대자연의 멋진 일면이에요. 동물들은 인간보다 섬세하다니까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 코끼리가 진짜 그 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무 한 그루를 살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잘했다고 이게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자연도 동물도 그런데 인간은 더 동물 피해 가지 않도록, 자연에 피해 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죠. 그죠? 저부터 먼저 해야죠. 자,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저부터. 나부터. 내가. 진우션의 내가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널 괴롭히는 하루 속에서